생각을 뒤집는 고사성어의 비밀.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고사성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곧 가을이 다가오면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던지, 구사일생, 금이환양, 문전성시, 중마고 등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고사성어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원 뜻을 알게 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상식 밖의 고사성어 중에서 식자오한, 청고마비, 중마고, 낭중지추, 문전성시 이렇게 5개의 테마를 낭독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식자오한. 식자오한은 글을 아는 것이 오한이라는 뜻이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의 한자 버전이라 하겠다. 삼국시대 조조의 지략가 중에 서서가 있었다. 서서는 원래 조조의 휘하에 있었다가 유비에게 투항해온 인물이었는데 조조와 유비가 신야에서 전투를 할 때 유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유비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조조에게는 아깝게 놓친 얄미운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신야의 전투를 계기로 유비는 서서를 확실히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중요한 책사로 삼았다. 반면에 조조는 서서를 되찾아오고 싶어 했다. 서서의 돌아선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까 생각하던 중에 서서가 효자로 이름이 났으니 그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서 협박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조조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학식이 높고 의기가 있었던 서서의 어머니는 조조에게 잡혀왔어도 아들에게 내 걱정은 말라고 기왕에 유비에게 간 이상 거기서 주군을 잘 섬기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조조 측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위조된 어머니의 편지.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로채서 그 필체를 모방해 가짜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조조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꾸미면 서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어머니의 필체를 본다면 가짜 편지일 줄을 꿈에도 모를 테니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나는 조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모친의 글이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던 서서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조조에게 잡힌 신세이고 어머니를 살리려면 다시 조조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를 등지고 다시 조조에게로 돌아갔다. 위조된 편지가 먹혀든 것이다. 떠나면서 그는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했고 알다시피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으로 역사는 천하산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자신은 유비를 떠나지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나 제하에 묻혀 농사짓던 청년 제갈량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서서는 유비에 대한 충정을 대신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돌아온 것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조조의 계략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참담했다. 아들이 조조에게 돌아온 것은 밝음을 버리고 어두움을 찾아온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들의 앞날을 망쳤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가 모두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이 우환이구나. 어머니는 이 일의 발단이 자신이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여자 식자오한이라고 한 것은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글을 몰랐다면 편지가 오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필체 위조 따위의 함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자임에도 글을 안다는 것이 평소에는 자부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을 안다는 남다른 재능으로 인해서 자식을 그르쳤다는 판단이 들자 자부심도 재능도 아닌 우환이라고 통탄한 것이다. 봉건 시대에는 많이 배우고 계명한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만일 어머니가 글을 몰랐다면 그렇다고 조조가 서서를 포기했을까? 어머니의 판단처럼 가짜 편지만 아니었다면 서서는 유비 밑에 그대로 있었을까? 조조는 아마 편지 위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두 모자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 여성이 글을 읽는다는 것. 그 옛날 글자를 아는 사람, 즉 식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아주 적었다. 글을 안다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이므로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었다. 권력은 지식이 대중화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게다가 그 권력이 여성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여자 식자 오한을 풀어보면 대략 책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물론 오랜 기간 있었다. 여성이 책을 통해서 주체성과 판단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남성들이 어떻게든 여성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강을 건너왔듯 글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을. 그리고 여성도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장으로 진입한 것을. 여자 식자오한이라는 말은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의 위험성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여자라는 말은 빼고 뒤에 내자만을 성어로 쓰면서 뜻은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원래는 아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 어머니의 후회 가득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는 것이 병은 여자뿐 아니라 남녀 불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 소식은 송나라 시대의 사람으로 호가 동파여서 소동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인생의 오한은 글을 아는 데서 시작되니 이름을 대충 쓸 줄 알면 글 읽기를 그만두어도 되지. 어째서 초서를 배워 빨리 멋있게 쓴다고 자랑하는가. 책을 펼치면 당혹스러워 걱정만 생긴다. 여기서 초서란 중국 고대의 글씨체 중 하나다. 초서는 필획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해서 쓰기 때문에 반듯하게 쓴 정자와 달리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간신히 알아보았다 해도 이름난 서예가들마다 필법이 제각기 달라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글자 공부의 최고 난이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초서는 대충 쓴 이름 석자와 대비가 된다. 소식의 식자오한은 성별을 떠나 이제 인생 보편의 문제가 되었다. 청고마비. 가을을 흔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청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노푸르게 보이는 하늘 아래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말한다. 아름다운 가을 들판 위에서 말들이 풀을 뜯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참으로 한가롭고 평화롭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조만간 닥칠 두려움을 느꼈다. 청고마비라는 표현은 당의 시인 두시먼의 시에 보인다.
북쪽 땅에서 추위로 고생 많겠지. 남쪽 성 지키는 병사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네. 변방의 소리는 오랑캐의 어지러운 피리 소리뿐. 차가운 기운이 군복으로 스며드네. 비와 눈 내리는 관사는 어둑어둑. 바람과 서리에 초목도 듬성듬성. 오랑캐 병사들 싸울 의욕이 없는데 한해의 병사들은 아직도 포위망을 강화하네. 구름 거치고 요성이 떨어지니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이 살찌네. 말을 타고 명검 휘두르고 붓을 들어 전쟁 문서 휘갈기네. 피난 갔던 왕의 수레도 장안으로 돌아오니 친구들도 수도로 가득 모이네. 승리의 개선을 하여 봄이 오면 노래와 춤으로 축하하세. 이 시는 두시머니 돌궐 정발을 위해 출정하는 친구 소미도에게 보냈던 편지다. 시에는 북쪽 땅이 춥고 낯설겠지만 승리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격려와 바람이 담겨 있다. 특히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이 살찌네 라는 구절에 돌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북방의 이민족에 대한 중국인의 두려움은 당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것이지만 이 구절이 보다 암시적이면서도 잘 표현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나중에는 추고마비로 불리었고 후에 청고마비로 쓰게 되었다. 청고마비란 사실은 전쟁에서 곧 맞서 싸워야 하는 강력한 적수와 그에 대한 공포를 내포한 표현이었다. 가을 하늘의 낭만과 여유는 오간데 없다. 초원, 말 그리고 북방민족. 중국 북방의 드넓은 초원에 가을이 찾아오면 뛰놀던 말들은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을 먹기 시작한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양껏 풀을 뜯어먹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다. 북방의 민족은 한랭하고 척박한 겨울이면 영양분을 잔뜩 비축한 말을 타고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왔다.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조만간 닥칠 북방 민족의 침략을 예견했다. 중국 땅의 북쪽 국경지대는 예로부터 중국 민족과 북방 민족 간의 치열한 전장이었다. 빈번한 전쟁으로 지친 중국인들은 급기야 이들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성벽을 축조했는데 그것이 만리장성이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장성을 대대적으로 연장하고 수리했다. 그리고 장성은 명대까지 개축과 보수를 지속하면서 북방 민족과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 명대 장성의 위치가 진대보다 남쪽이었다는 것을 보면 양측의 힘이 우열도 시대별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군대는 전통적으로 보병과 전차 위주였고 북방 민족은 기병을 앞세웠다. 농경사회의 정주민족과 이동하는 유목민족은 기동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기마의 속도와 기동력을 보병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눈에 비친 북방의 기마병은 무서운 존재였다. 순식간에 남하에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이 민족을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린아이는 양의 등에 올라탈 수 있으면 새나 쥐를 향해 활을 쏘았다. 조금 더 자라면 활로 토끼를 사냥하여 식량으로 삼았다. 성인 남자는 활을 당길 힘만 있으면 모두 갑옷을 입고 기병이 되었다. 돌궐은 어린 때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했다. 즉 돌궐의 기동력과 전투력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했고 전쟁 등 유사시에는 성인 남자부터 아이까지 민족 전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군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이들과의 오랜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 중국인의 두려움과 공포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생생한 것이었다. 그러니 가을 하늘 아래에서 풀 뜯고 있는 말만 보아도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밖에 없다. 기마민족의 기동력과 전투력. 중국의 북쪽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흉노, 돌궐, 선비, 여진 등 여러 민족이 있었다. 이들 역시 흥망의 역사를 거쳤는데 그 중에서 흉노가 가장 역사가 길고 강성했다. 특히 한때에 양국의 대립이 격렬해서 한과 흉노는 200여 년간의 공방전을 벌였다. 한의 고조, 유방은 흉노와 화친조약을 맺기도 했는데 조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은 흉노의 지도자인 선우의 비로 한 왕실의 여인을 보낸다. 한은 일정량의 솜, 비단, 술, 식료품을 흉노에게 바친다. 한과 흉노 양국은 형제 관계를 맺는다. 조약 내용을 보면 흉노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초기까지는 흉노의 전투력이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체결되었다. 혼인과 조공으로 맺은 양국 관계는 한동안 유지되다가 무제 때에 이르러 힘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제는 황제가 되기 이전 어려서부터 흉노와의 관계를 굴욕적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급기야 흉노에게 자신의 누나를 시집 보내자 나중에 황제가 되면 반드시 흉노를 제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황제에 오른 무제는 54년의 제위 기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실로 많은 공을 들였다. 이 시기부터 양국은 일진일퇴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전력에 차츰 변화가 생겼다. 한은 8차례의 흉노 정벌을 감행하면서 오랜 숙제였던 흉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결국 후에 한은 흉노와 비슷한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고 비로소 흉노를 고비 사막 북쪽으로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무제의 결단으로 한과 흉노의 관계는 화친에서 대결로 바뀌게 되었다. 한 이후에도 북방의 접경지대는 남침하는 북방민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왕조의 중대사가 되었다. 미지의 적은 두렵다. 더구나 그 적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면 일전을 겨루기도 전에 두려움은 증폭된다. 그러나 적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두려움은 조금 가라앉을 수 있다. 한과 흉노는 200년간의 대립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쌓였고 더 이상 상호 간 완전한 미지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포의 경험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을 하늘 아래서 풀 뜯는 말들이 중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곧 다가올 차가운 겨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청고마비라는 말도 이제는 달리 보일 것이다. 청고마비는 중국 민족과 북방의 민족의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 나왔던 당은 물론 이후 시대에도 국경을 맞댄 민족과의 투쟁은 끝이 없었다. 이제 청고마비라는 표현에서 그 장구한 역사에 서린 민족 간의 접촉과 투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낭중지추. 간혹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재능이 있어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반면 재능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항상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야에든 탁월한 인물이 있다. 누군가에 묻혀있던 실력이 활짝 꼽히는 것을 보는 일은 꽤 흥미로운데 그 과정이 극적일수록 흥미는 배가 된다.
흔히 실력 있는 인재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능만큼 빛을 못 보는 경우는 없을까? 드러나지 않은 재능을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일한 실력이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의 성어가 낭중지추이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말이다. 주머니에 넣어둔 송곳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낭중지추라는 표현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부자였던 평원군과 그의 식객 모수의 일화에서 나왔다. 전국시대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 왕은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이 임무를 평영군에게 맡겼다. 평영군은 자신의 수천 명의 식객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외교 사절단을 꾸렸다. 그중 임무에 필요한 인재를 19명까지는 뽑았는데 나머지 1명을 채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때 모수가 자신을 뽑아달라고 나섰다. 식객이 많다 해도 평양군의 눈에는 낯익은 얼굴이 꽤 있었지만 모수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모수에게 물었다. 선생은 내 집에 머물고 있는지 얼마나 되었소? 이제 3년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비유컨대 송곳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송곳 끝이 주머니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요. 그런데 내 집에 와서 3년이나 지났건만 주변에서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칭찬을 하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 그대로 집에 남아 있으시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일개 식객. 3년 동안 이름 석자조차 들어보지 못했으니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중대한 나라 일을 완수해야 하는 자리에 동행할 인재를 뽑는 것인 만큼 평영군의 직설적인 지적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모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를 그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작에 주머니에 넣어주셨다면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왔을 것이며 어찌 송곳 끝만 보였겠습니까? 모수는 자신을 주머니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송곳 끝이 뚫고 나올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어찌 주머니에 넣어보지도 않고 송곳 운운하느냐고 대담한 반격을 한 것이다. 게다가 송곳 끝만이 아니라 송곳 자루도 주머니를 뚫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모수의 대답은 낭중지추라고 한 평영군의 말꼬리를 잡은 순간적인 말재간일 수도 있다. 혹은 이름 없이 지내온 3년간 쌓아온 내공에서 나온 자신감일 수도 있다. 어쨌든 모수에게는 다시 얻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했다. 모수의 당당함이 힘을 발휘했는지 평영군은 결국 모수를 포함한 20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떠났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각자의 주장은 분명하다. 평영군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송곳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즉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도 묻어 있다. 맞는 말이다. 반면에 모수는 송곳의 날카로움은 주머니에 넣어봐야 안다. 즉 능력을 펼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품고 있어도 발현할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한쪽은 검증된 인재가 필요했고 다른 한쪽은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답을 내기 어렵다.
사실 이런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다고 해보자. 그 일이 마케팅일 수도, 그래픽 디자인일 수도, 기획안 작성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서툴던 일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기회도 많아진다. 실력은 날로 늘어나고 어느새 그 분야의 실력자가 된다. 이것이 설익은 초보자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능은 용불용설에 철저하게 적용된다. 해볼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며 안 해보면 퇴화하고 사장된다. 구인공고에서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를 본다면 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대체 신입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신입에서 경력자가 되고 경력자에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에서 권위자가 되는 단계를 밟는다. 따라서 혜성같이 등장한 신예라는 말은 있어도 혜성같이 등장한 전문가라는 말은 없다. 만일 누군가 실력을 갖춘 채 불쑥 등장했다면 각 단계별 기간이 짧았거나 혹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어딘가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아직 미숙한 신입이 노련한 전문가가 되는 때에는 반드시 축적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이고 신입과 경력자를 같은 출발선에 놓고 경쟁시키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한 분야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신입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다. 기회 없는 성장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수는 자칫 놓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어냈고 많은 식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평영군을 설득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과정도 나름 공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송곳과 주머니 무엇이 먼저인가? 제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모수는 초나라와의 협상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 발군의 말솜씨로 큰 활약을 했고 결국 합종의 동맹을 이끌어냈다. 협상을 끝내고 귀국한 후에 평원군은 모수의 능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상객으로 삼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비들의 상을 보지 않겠다. 그동안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의 상을 보면서 천하의 선비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모수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수 선생은 초나라에 가서 우리 초나라를 구정과 대려보다 더 무겁게 만들었고 세치혀로 조나라를 100만의 군대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 평양군은 재능 있는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했고 모수가 나라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칭찬했다. 재능도 중요하고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하다. 중국에서 즐겨 인용하는 천리마와 백락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천리마가 제 아무리 천리를 달리는 탁월함이 있어도 그 능력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며 길러내는 백락이라는 마부가 없다면 그저 마구간의 평범한 말들과 하등 차이가 없다. 모수의 예에서 보듯이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뚫고 나오려면 일단은 주머니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즉 적어도 백락의 시야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자주 얻어야 재능도 연마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날카로운 송곳이 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실력이라고 가정할 때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결정짓는 첫 단추는 기회가 된다. 모수는 첫 기회를 스스로 추천하여 얻어냈기에 여기에서 또 다른 고사성어 모수자천이 나왔다.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국에서는 자천보다 타인의 추천이 일반적이었다. 제 잘난 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전통 때문이었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가 있기 전에는
구품 증정제로 관리를 선발했다. 구품 증정제는 증정이라는 관리가 현지의 민심과 평판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인물 가운데 누가 실력과 인품을 갖추었는지 조사해서 1품에서 9품까지 등급을 매겨서 상부에 보고하는 제도였다. 이 과정에는 자천이란 게 개입할 수 없었으며 전적으로 타인들의 추천과 평가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나를 뽑아달라고 나섰으니 모수는 확실히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기 홍보 시대다. 1인 매체나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데에 과거와 같이 주저함이 없을 뿐더러 적극적일수록 기회도 많아지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기회만 잡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모수는 소위 데뷔전에서 단 한 방의 말로 홈런으로 역전을 이뤄낸 경우였다. 이런 일은 흔치 않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평원군의 인정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기에 그의 자천이 빛나는 것이지 그저 20명 중 1명으로 별다른 활약을 못했다면 모수 자천은 자칫 실력도 없는 자가 설레발을 쳤다는 망신으로 기록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모수는 자신의 능력의 내용과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재능을 잘 알 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발휘할지도 궁리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나설 수 있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역시 어딘가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식객 생활이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모수에게서 배울 점은 화려한 말솜씨와 설득력 이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다. 남들 눈에 나를 맞추느라 자기 포장에 바빠서 정작 진정한 실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딱 좋은 요즘 세상에 모수와 평원군의 이야기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지 읽을 줄 알 때 진정한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능을 부단히 키워나가다 보면 나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중마고우. 친구들 가운데 알고 지낸 지가 가장 오래된 친구는 몇 년이 되었는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 중에 있는가? 알고 지낸 시간이 길다고 해서 꼭 가까운 사이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도 오랜 친구, 어릴 적 친구는 어른이 된 후에 만난 친구와는 달리 무언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가장 순수하고 미성숙했던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인지 왠지 모를 애틋함도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오랜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한다. 글자 뜻 그대로 마땅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말인 중마를 타고 놀던 친구라는 뜻이다. 서로 속속들이 잘 아는 친한 사이다. 그래서인지 중마고우는 현재 좋은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기록된 것을 보면 현재의 뜻과는 매우 다르다. 진나라의 은호와 환호는 친구 사이였다. 당시 진나라의 왕이었던 간문제는 강직한 성품의 은호를 관직에 임명했다. 은호는 관직을 거부했지만 간문제의 간청으로 결국은 수락했다. 보통은 왕이 불러준다면 버선발로 달려나갈 텐데 그가 한사코 관직을 사양했던 것은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관리란 원래 썩어서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꿈에 죽은 사람을 본다. 돈이란 원래 쓰레기 같은 것이어서 돈이 생길 때는 꿈에 더러운 곳을 본다. 여기까지만 봐도 은호라는 인물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속이 쫓는 명예와 부를 이처럼 가볍게 넘어선 인물로 명성이 높았고 간문제는 마침
이런 은호의 명성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었다. 친구에서 견제 대상으로. 그리고 은호의 친구였던 환호는 당시 총나라를 평정한 공을 세우고 기세가 등등해 있었다. 간문제는 이런 환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은호를 측근으로 불러들였다. 왕을 사이에 두고 친구인 두 사람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긴장 관계에서 사람의 성품은 여실히 드러난다. 얼마 후에 은호는 후조의 난을 평정하고 중원을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고 출정했다가 대패하여 돌아왔다. 정상적인 친구 사이라면 전쟁에서 패한 친구에게 적어도 위로 정도는 해줄 만도 한데 환호는 달랐다. 환호는 친구의 실패를 구실로 삼아 은호의 죄를 열거하는 상소를 울렸다. 그리고 왕은 상소를 믿고 은호를 유배시키고 말았다. 관직에 나가기 싫다고 거절했던 은호를 불러내어 중책을 맡긴 왕이 제 손으로 그 신하를 유배 보낸 것이다. 사실 왕도 감싸주고 싶었지만 세상이 다 아는 전쟁의 패배를 덮어주기에는 역부족을 느꼈던 것 같다. 친구의 약점을 잡고 상소를 올려 끝내 제거하더니 둘의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온이 한 다음 말은 그가 친구인 은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어릴 때 은호와 함께 중마를 타고 놀았는데 내가 실증이 나서 중마를 버리면 은호가 항상 그것을 주워갔다. 따라서 그는 내 밑에서 노는 것이 당연하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실증나서 버리면 친구가 그것을 주워갔다. 그러니 나는 그의 위에 있고 그는 내 밑에 있다. 내다 버린 말을 주워가야 했던 친구의 사정이나 심정은 안중에도 없이 얕잡아보고 자기 아래로 생각하는 것이다. 동등해야 하는 친구 사이에 위아래 운운하는 걸 보면 환원의 사람됨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다. 은호는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줄 알았을까? 후에 한호는 무슨 속셈인지 은호에게 관직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친구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은호는 이에 응하는 답장을 보내면서 혹시 작은 실수라도 생길까봐 편지를 수십 번 고쳐 썼다. 어렵게 완성한 편지도 봉투에 수십 번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마침내 편지를 넣지 않은 빈 봉투만 보내고 말았다. 과도한 긴장이 초래한 실수였다. 여기서 은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친구에게 쓰는 편지 앞에서 이렇게 긴장했다면 이미 한원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다. 친구 사이라면 편안해야 하는데 안절부절 못했다면 관계는 뒤틀린 것이다. 빈 봉투를 받은 환호는 내막을 모르니 당연히 화를 냈고 다시는 은호와 연락하지 않았다. 은호 역시 끝내 복귀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오랜 친구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났다. 말의 유래로 따져보자면 중마고우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은 중마고우의 추억과 향수를 짙게 보태어서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 빈 봉투에 담긴 두려움.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을까? 환호는 상소까지 올려가며 제거해버린 친구에게 대체 왜 관직을 제안했을까? 만일 은호가 빈 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제대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관리에게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생각으로 왕의 간직 제안도 거절했던 은호는 붙이지 못한 편지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 친구란 동등한 관계에서 비로소 성립되는데 은호와 환우는 친구라고 착각한 것이지 진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도 같다. 환우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은호는
친구로 여겼다가 배신을 당했다.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다. 은호의 상심과 충격은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핵심은 관계의 변질에 있다. 상소와 유배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변질되었고 그 변질에 환혼이 주도했다. 한쪽이 변해버리면 예전과 같은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래도 어릴 적 친구니까 하며 배신도 변해버린 관계도 다 참아주고 간다면 조만간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친구니까 잘못은 한두 번 봐줄 수 있고 친구니까 내 험담을 해도 몇 번은 봐줄 수 있고 친구니까 내게 뒤통수를 쳤지만 봐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간다. 이렇게 강대한 명칭이 또 있을까? 그러나 결국 이런 관계는 좋지 않게 끝이 난다. 어릴 적의 추억 공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공통 분모가 없다면 중마고우라고 해도 만남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우정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관계는 추억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친구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상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호처럼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으로 빈 봉투만 보내는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어릴 적 친구와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환호는 저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왕의 부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했고 전쟁 패배를 빌미로 삼아 제거해버렸다. 내가 놀다 버린 장난감을 주워가던 친구가 커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친구의 성장과 발전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본심이 발동한 것이다. 반면에 은호는 친구인 줄 알았던 한혼에 의해서 관직에서 밀려나 유배 생활을 했고 뜻하지 않은 친구의 요청을 받고 고심하며 편지를 썼다. 한혼이 적인지 친구인지 이때까지도 구분을 하지 못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한혼에게 당한 경험으로 그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면 배신의 상처가 컸던 것이다. 이래저래 은호에게 마음이 쓰인다. 중마고우란 말은 정겹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오랜 벗이 주는 편안함과 믿음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유래는 냉정하고 얄팍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은호와 한혼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이미 친구가 아니었다. 고사성어에는 관중과 포숙의 판포지교나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이 전하는 진정한 우정도 있는가 하면 은호와 한혼의 중마고우 같은 관계도 있다. 예로부터 진정한 친구는 얻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 친구가 적다고 혹은 없다고 한탄할 일도 아니다. SNS 친구 맺기 등으로 사회교제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진짜 친구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친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눈 마음의 깊이와 진심이 전부이다. 문전성시. 요즘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늘어선 줄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주인도 대단해 보인다. 외진 동네의 작은 가게일지라도 이름난 집 앞은 늘 시끌시끌 사람들로 붐빈다. 문전성시란 대문 앞이 시장을 연상케 할 만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문전성시라 하고 중국에서는 문정약시라고 하는데
대문과 마당이 마치 시장처럼 사람들로 붐빈다는 뜻은 똑같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므로 문전성시는 성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집 앞으로 몰려들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잘생긴 남성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제나라의 축이라는 미남이었다. 축이는 이미 미모로도 충분히 이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또 다른 미남이었던 서공과 자신 중 누가 더 잘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아내와 첩과 친구에게 서공과 자신 중에 누가 더 미남인지 물었는데 세 사람 모두 축이가 더 미남이라고 답했다. 사실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들 돌아오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쯤은 축이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축이는 직접 확인하고자 서공을 만나러 갔다. 서공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그의 눈에는 서공이 훨씬 잘생겨 보였다. 축이는 이미 나라에서 손꼽히는 미남임에도 남과 미모를 견주어 보고 자신이 모자라다고 느낀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든가 아름다움은 각자의 매력에서 나온다는 말 따위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러자 곧 축이는 세 사람의 칭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미남의 외모, 경쟁심에서 비롯한 상황 판단. 축이는 아내와 첩과 친구가 모두 자신을 더 잘생겼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첩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친구는 내게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아부를 한 것이다. 축이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아부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한 집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 나라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당시의 왕인 유황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고 입에 발린 칭찬보다는 뼈아픈 충고와 비판, 간언이 같이 있으니 나라 운영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쯤 되면 축이가 단순히 겉모습만 미남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이치를 다른 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함과 추진력까지 갖춘 진짜 멋있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유황 역시 축이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왕령을 내렸다. 내게 직접 간언하는 자에게 상등의 상을, 상소를 올려 간언하는 자에게 중등의 상을, 거리에서 나를 비판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하는 자에게는 하등의 상을 내리겠다. 왕령이 발표되자 왕궁의 문과 마당은 간언을 하러 온 사람들로 저작거리처럼 가득 찼고 상소도 물밀듯이 올라왔다. 유황은 합당한 의견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정치를 개혁했고 결국은 제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왕령 선포 약 1년 후에는 더 이상 비판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민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쓴소리를 듣기는 의외로 어렵다. 문전성시는 외모 경쟁심이 강했던 남성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의외의 성과를 가져왔다. 축이와 유황의 이야기는 아부를 멀리하고 비판과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의 힘, 즉 언로를 열고 소통할 때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소통은 말처럼 쉽지 않다. 수평적 관계에서조차 소통은 의외의 장벽에 부딪히며 사소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막상 해보면 간단치가 않다.
하물며 수직관계에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구나 봉건사회의 왕이 자발적으로 길을 연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래서 상급자의 면전에서 옳은 소리를 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간언 한번 했다가 목숨을 잃은 역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위왕도 직접 간언하는 자에게 가장 높은 상등의 상을 내린 것이다. 추기는 자신을 최고 미남이라 치켜세우기만 한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서 아첨과 간언을 구별해냈고, 위왕은 밀물처럼 몰려오는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모든 지도자가 위왕이나 추기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문 앞에 구름처럼 늘어선 사람들이 죄다 비판과 충고의 말을 쏟아내도 귀 기울여 들으려면 듣는 사람에게 넓은 도량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집 앞으로 몰려들게 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능력을 갖춘 자는 극히 드물었기에 추기와 위왕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아첨과 간언을 판별하는 능력. 문전성시의 원래 뜻은 비판과 충고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다. 그런데 이 뜻과 달리 문전성시와 관련한 다른 기록도 있다. 한해 에제는 우매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다. 외척이 정치를 농단하는 와중에도 미소년과 쾌락에 빠져 국사를 외면한 대표적인 홍군이었고, 한 말기의 혼란을 초래한 지도자로 꼽힌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리석은 에제에게도 충정을 다하는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명문가 출신으로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던 정승이라는 인물이었다. 정승은 에제에게 충정을 다해 간언을 했다. 그러나 정승이 수차례 간언을 해도 에제는 듣지 않았고 아첨에 능한 조창을 가까이 했다. 충간을 분별하지 못한 것인데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비극은 대략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에제가 오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평소 정승의 강직함과 인품을 시기했던 조창은 지금이 정승을 재개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에제에게 말했다. 정승이 궁 밖의 왕실 종친들과 자주 왕래하며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으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 말로 에제에게 의심의 주머니를 던져놓았다. 에제는 정승이 왕실의 친척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귀족들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고, 충직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과 왕래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고 정승을 불러 문책했다. 그대의 집에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 그들과 모의하여 나를 해하려 하는가? 아닙니다. 신의 집 대문 앞이 시장 같을지라도 신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부디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정승이 자신의 마음이 물과 같다고 한 것은 투명한 물처럼 보이는 그대로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집 앞이 아무리 시장처럼 시끌벅적하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맑은 물처럼 한결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에제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정승을 하옥시켰다. 그리고 정승은 옥사했다. 충신의 간언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왕의 대응, 그 전형이었다. 세력이 커지는 신하와 그를 바라보는 불안한 군주. 정승은 충심을 다했지만 죽임을 당했다. 정승에게 문전성실한 죽음을 초래한 발단이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승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왕이 그를 죽였을까? 정승의 집 앞이 문전성시였던 것은 그가 훌륭한 인격자였기 때문인데 에제는 그가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진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조창의 말만 믿고 결정을 내렸다.
애제의 입장에서도 현명한 판단은 어려웠을 것이다. 정승의 말과 자신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다. 정승은 깨끗한 물과 같은 진심을 부르짖었지만 막상 정승을 향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의심의 싹은 피어났다. 정승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애제 자신에게 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판단해야 했다. 정승은 물과 같은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했을까? 그렇다면 애제는 정승의 말을 믿었을까? 정승을 모함한 것은 조창이었다. 애제가 조창을 멀리하지 않는 한 정승이 무슨 행동을 했든 모함은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승의 입장에서 보면 문전성시는 독이다. 애제를 각성시키고 나라의 보탬이 되려 했던 선의는 묵살되고 오해를 받았으니 말이다. 정승의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한들 최고 권력자의 시기를 받으면 결말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잘 다스려봐도 권력자의 미움을 사면 죽음을 당한다. 이 경우 문전성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전성시는 양날의 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대이다.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시기와 질투는 덤이고 SNS 세상에는 수많은 댓글과 의견이 넘쳐난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인신공격이나 감정의 배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들부터 애정어린 비판과 대중 추수적인 칭찬의 말들까지 마구 뒤섞여 있다. 얼굴 없는 말들은 검의 양날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집착해서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봐 주기를 원한다. 이 상황이 마치 오늘날의 문전성시 같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일종의 줄 세우기가 된다. 우리는 줄 세우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몰려든 사람들로 세력을 만들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한 채 그 힘으로 이권을 나누어 소수의 배만 불리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일은 사람이 좀 모여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관건은 모여든 사람들의 힘, 즉 집결된 집단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의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삶의 많은 것을 좌우한다. 두 이야기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신하의 문전성시에 불안해했던 애제에게서 앞서 본 위안과 같은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추기는 가까운 세 사람의 미모 칭찬도 실상은 아첨이라 여겼고 애제는 아첨과 충언도 구별하지 못했다. 위왕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장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애제는 신하의 주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 충신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추기와 위왕은 문전성시의 긍정효과를, 애제와 정승은 역효과를 보여준다. 문전성시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온전히 힘을 가진 자의 의도에 달려있다. 결국 판단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말과 의견이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말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25가지 고사성어의 원뜻과 현재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2편, 3편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고사성어의 뜻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